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파로스 115님, 또 늘푸른 인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전만희님.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가볍게 아파트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뉴스, 요거 참신한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가 항상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그 주식에서도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좀 보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난 수년 동안에 이 중소형 중심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인기가 있습니다. 뭐 중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25평, 전용 면적 25평. 우리가 주식에서 부동산 아파트 할 때는 항상 전용 면적을 봐야 되죠. 호박전과 막걸리 먹고 본업을 입고 잤습니까? 전용 면적을 봐야 되는데 아파트를 볼 때는 전용 면적 중심으로 봐야죠.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 전용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25평이죠. 25평. 그거가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요게 25평입니다. 25평. 요거가, 그니까 25평 이하가 인기 있었죠. 25평 이하. 이게 이제 인기를 누렸는데 한 10년 정도 인기를 누린 것 같아요. 10년 정도. 최근 10년 동안 중소형 주택형 공급만 늘었다. 2008년도 9년도까지는 이제 대형이 많이 공급됐는데 그 이후에 대형이 좀 공급 과잉되면서 또 이제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면서 뭐 전국적으로 대형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고 전부 중소형 아파트만 공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용 25평 초과 비율이 9%로 급감을 했다. 강남 3구는 희소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대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평 이상이 9%로 급감을 했다는 거죠. 9%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중대형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점점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32,000달러 아닙니까? 소득 수준이. 32,000달러면 3인 가구 하면은 이제 연 소득이 뭐 1억이 넘어가는 거죠. 1억이. 3인 가구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 아들 해서 3인 가구라면 1억 정도가 넘어가는 저라서 오히려 이제는 대형이 더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구를 중심으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그 인기를 끄는 중대형 해서 중대형이 이렇게 지금 규모별 전국 매매가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오히려 중대형의 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소형은 오히려 뭐 별로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중소형은. 대형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하여튼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에 뭐 주식도 봐야 되지만 채권이나 뭐 부동산도 좀 봐야 되겠죠. 이제는 중대형 쪽으로 선호도가 좀 바뀌고 있다 하는 추세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 개념에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용 그러니까 25평 초과 비율, 25평 이하하고 25평 위하고를 볼 때 이게 이제 25평 위에가 이렇게 낮았다는 얘기죠. 9%대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의 흐름들도 우리가 좀 잘 봐야겠다는 거예요. 인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1순위에 80제곱미터 1463대 1이다. 그거죠. 이제 이번에 그 BTX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렇죠. BTX인가 그게 그죠? GTX 들어온다 그랬죠. GTX.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어쨌든 그 자리가 이제 그 자리라 그래요. 더샵 센트럴파크 3차 여기가 이제 뭐 GTX B 노선 그 들어오는 자리라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는 좀 참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보셨나? 있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홍콩의 시위 사태가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거죠.
람 장관, 홍콩 행정장관이 그 송환법을 이제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위가 거의 이제는 시위가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홍콩이 4% 가까이 올랐어요. 3.9%까지 올랐습니다. 3월 달에 송환법 얘기가 나오면서 시위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3, 4, 5, 6, 7, 8, 9월 달 한 7개월 가까이, 6월 달이 아주 거세게 했었고, 7개월 가까이, 홍콩 시민이 750만 원이라 그래요. 750만 시민 중에서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200만 명. 750만 홍콩 시민 중 200만 명이 거리에 나왔다. 대단한 거죠. 그랬던 그 홍콩 시위. 옛날에 우산혁명이 있었습니다만 홍콩 시위가 이제는 송환법을 좀 철회하겠다. 5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것도 시진핑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진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진압을 한다면은 폭력적 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이제 후유증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거를 진압을 안 하게 되면 그 상하이로, 북경으로 시위가 번져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고민했던 부분들이죠. 어쨌든 간에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철회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고비를 넘기는 것 같은데, 내일 이후에 또 모습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오늘 시장의 그 큰 흐름, 시장의 큰 흐름, 오늘 시장의 큰 흐름, 시장의 큰 흐름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사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좀 내렸습니다. 1% 정도 이상 내려가지고, 아침 분위기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미국이 그 노동절로 이제 하루 쉬고, 노동절 연휴로 쉬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아침에 1% 정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좀 올리긴 올려줬는데 1% 정도 내렸고, 또 좋은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에 나쁜 내용도 별로 없었지만 좋은 내용도 별로 없었죠. 사실은 좋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미국 증시에 좋은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은 좀 나쁜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첫 번째 나쁜 내용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죠. 첫 번째는 미중 관계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다. 더 나빠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지지부진하다. 두 번째가 이 경제 문제인데, 결국 증시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성적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제조업 PMI 지수가 50 아래로 내려갔죠.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가 확실히 좀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내려간 게 당연하고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왜 영향을 안 받았냐면은, 이미 경기 부진에 관련된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부분이다. 왜 알고 있었냐면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금리를 인하했단 말입니다.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PMI 지수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연준이 다 신호를 보낸 거야. 미리 미국 경제가 좀 조정을 받겠다 하는 것이 다 알려진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별 영향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것은
미국은 말이죠.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한 이 정도 와 있어도 뭐 괜찮아요. 이 정도. 아니면 더 내려가도 됩니다. 더 내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2만 포인트 밑으로. 근데 미국은 정말 안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게 좀 더 이상해. 경기가 조금 소프트 패치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좀 이제 PMI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오고 또 금리를 인하하고 하면은 미국 지수는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좀 너무 많이 내려왔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너무 많이 내려왔고, 미국은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더 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놀랄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내리면 중국과 한국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좀 올라갔네요. 중국이 올라간 이유가 뭐 홍콩 때문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나쁜 것 같아.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렇게 나빠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중국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조금씩 경제 쪽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경제 쪽에서는 그런가요?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계속 베팅해서 중국에서는 좀 좋은 얘기들이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항해 지수가 이렇게 하락 추세 라인을 극복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나쁜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빠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나빠야 되죠? 나빠야 될 이유가 뭐 있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나라는 18년도 고점 찍고 충분히 조정받았어요. 충분히. 18년도 17년도부터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2600까지 갔었는데 상당히 좀 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한 이제 2년 가까이 1년 한 9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충분히 조정받아 가지고 이제는 뭐 더 조정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수급이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미중 싸우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 미중 싸우는 게 뭐 우리나라만 나쁜 건가? 그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잡주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거는 미국과 중국이 우량주라 그러면 한국은 좀 잡주다 이런 개념에서 먼저 내렸다. 요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어찌 보면은 한국은 삼성공화국이고 어찌 보면 한국은 반도체 공화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 D램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삼성의 실적이 나빠지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삼성공화국인데 삼성의 실적이 나빠진데 그러면은 좀 던져야지 뭐 이런 정도의 개념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지수는 D램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이 이제 올라오고 이제 2달째 안 내리고 있다 그래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했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하고 조선 쪽이 좀 좋아요. 자동차 조선이 좋습니다. 나머지 쪽은 뭐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의 모습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종목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업종별로.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좋은 것은 없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종목들 비교적 좀 올랐고, 자동차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좀 올랐죠. 자동차 오늘 현대위아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다음에 조선업종도 좋아졌어요. 조선업종도 계속 제 조선업종 강조드리고 있죠.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2% 정도 올라왔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또 건설업종은 좀 저평가됐다 그랬죠.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데 좀 저평가됐다 말씀 기억하시 바라겠고, 해운업종이 좀 이제 BDI 지수가 반영되어서 올라갈 수 있겠다. 또 네이버, 카카오, NHN 이런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 이제 좀 올라올 것 같더라. 이거 괜찮아요. 이쪽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제 은행주 쪽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별로 뭐 재미는 없어요. 또 증권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지금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주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별로 혜택 받는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쪽에서 좀 수익이 날 수 있죠. 채권 쪽에서. 그것은 한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채권 쪽에서 옛날에 우리 금리가 급락을 하는 시점에서 증권사 채권 수익이 무지하게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2009년도 이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막 무차별적으로 인하를 시키면서 그때
전 세계 금리가 막 폭락을 하면서 그때 채권 쪽에서 증권사 보유 채권들이 엄청 대박을 냈던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혜택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추세적 하락은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소프트 패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두세 번 정도. 그런 정도라서 그렇게 좀 단기적인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권주의 또 실적 개선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오늘 대형주에서는 그냥 쏘쏘 지수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찬찬히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오늘 테마 중에서는 뭐 테마 중에서는 단연 5G 종목이 1등이에요. 근데 5G의 핵심주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KMW, RFHIC, 이노와이어리스, FR텍, 또 오이솔루션, 스진시스템 이렇게 한 6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랬는데 좋죠.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KMW 쫙 무슨 뭐 개별 잡지 올라가듯이 지금 올라가죠. KMW. RFHIC는 이제 최근에 또 완전 그 시세 분출하기 시작했어.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이것도 뭐 나쁘지 않고 차트 모양 좋죠. 그다음에 FR텍 뭐 3일 동안 급등 나왔네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올라왔죠. 아주 오랫동안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올라왔죠. 그래서 뭐 추가로 올라간다면 또 오이솔루션이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겁나죠. 겁납니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요것도 뭐 지금 뭐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 고점에서 뭐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산 네트워크 같은 종목들은 별로 못 올랐죠. 바닥에 있는 모습이죠. 올랐다가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솔리드 또 6,900원인데 한번 치고 올라갈 듯한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돌파가 뭐 되지 못했지만 실제는데 돌파하면서 한번 솔리드가 다시 한번 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텔코웨어는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 좀 그렇고 엔텔스, 대한강통신, 이루온, KLA, CS 이런 것들 뭐 주목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그 극일펀드와 관련된 종목군들 요건 별로 시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오테크닉스가 괜찮을 거다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은 뭐 대시세 급등은 아니고 뭐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여전히 어제 그저께 양봉 내고 오늘도 양봉 내는 모습이 뭐 비교적 좋습니다. 그 외에 장비주들 원익 IP에서 조금 돌파가 나올 듯한 모습이고 유진테크 흐름들도 괜찮고요.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원익 QNC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 뭐 나쁘진 않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IT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IT 그 중에서 5G 쪽이 꽤 좋았다. 5G가 꽤 좋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5G는 너무 고점에 있는 것 같고 장비주들은 지금 과연 갈 수 있을까? 바닥은 같은데 원래 장비주라고 하는 게 투자의 시대에 가는 건데 지금 반도체하고 LCD가 지금 투자를 하는 시대인가? 하는 거 좀 들어가요. 그럼 장비주, 부품주 그죠? 부품주 업황이 좋아야 부품주가 가는데 또 뭐 일본 때문에 올라간다 해서 정부의 지원인데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재료 IC 재료가 이제 IT 업황이 아직은 별론데 IT 재료주가 올라갈 건가 조금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바닥이니까 사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쪽이 오늘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늘 보는 게 우리가 이제 바이오니까 바이오 또 보시면은 바이오는 이제 폭탄을 맞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안주가 이제 셀트리온이에요. 대안주. 그래도 믿을만한 게 셀트가 가장 믿을만하다. 주가도 이제 13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니까 이게 가장 믿음직하지 않겠냐. 셀트는 다른 종목들은 뭐 신약이지만 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시밀러니까 또 이제 증명이 됐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셀트하고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삼성바이오까지 그렇게 조금 좀 힘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쪽은 이제 쇼커버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신라젠 이런 것들이죠. 쇼커버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신라젠이니 HL 사이언스, HLB 다 어찌 보면은 이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쇼커버 쪽으로 좀 그
해서 좀 올라오는 정도고, 아직은 이제 바이오가 힘있게 힘을 좀 차리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남북주는 뭔가 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아직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왕이 장관이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북한에 갔는데, 북한하고 이제 외교장관 회담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지 잘 모르겠다. 예, 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서 뭐 왕이 외교부장이 많이 좀 조언을 할 것이다, 혹은 뭐 의견을 낼 것이다, 북미 협상 좀 빨리 진행해라라고 아마도 그렇게 이제 좀 말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 말 했는지 모르죠. 이제는 거의 뭐 그 북한 평양에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을 텐데 뭔 얘기를 했는지는 뭐 아는 바 없고, 어쨌든 뭐 예, 돈벼락님. 어쨌든 간에 왕이 장관이 그 북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돌아갔는데 무슨 얘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내일 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셀트리온,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뭐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어쨌든 간에 북미 협상은 뭐 진행될 거라 봅니다. 북미 협상은 상당히 진행 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A의 12828님 말씀대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관련된 그 오늘 그 세미나가 있어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그거가 여기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관련된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림을 우리 옛날에 좀 많이 봤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그림 본다면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구상이 여기 이제 한국이죠. 이게 한국. 그래서 철도를 이렇게 연결하자. 이게 동해선을 따라 가지고 쭉 가가지고 저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뭐야, 하바rov스크 글로 가서 쭉 해서 러시아로 가서 쭉 해서 이렇게 가는 그 방법, 라인 1. 두 번째는 이제 신의주를 지나서, 평양과 신의주를 지나서 선양을 지나서 하얼빈 가가지고 가는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천진이죠. 천진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북경으로 해가지고 울란바토르를 지나가지고, 울란바토르는 이제 몽골이죠. 몽골 지나가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인이 이제 요거 중국의 내륙을 관통해서 쭉 저쪽으로 가는 요 이제 네 가지 라인을 갖다가 놓자, 뭐 이런 라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을 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이제 오늘 서울에서 열렸는데, 중국이나 몽골과 러시아가 참여했다 그래요. 중국, 몽골, 러시아. 이게 원래가 이제 이게 뭐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이제 제안하기를 6개국에 제안을 했죠. 남한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 이렇게 이제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이런 이제 동북아 6개국하고 미국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협의체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안을 한 거니까 세미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여한 국가는 오히려 북한도 참여 안 하고 중국과 몽골, 러시아가 참여를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 한국은 뭐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그렇고. 근데 일본, 미국, 북한이 참여 안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뭐 우리랑 뭐 딘탕 싸우고 있으니까 참여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뭐 우리가 뭐 철도를 지금 얘기할 때 있대 뭐 안 나온 것 같고, 북한은 또 북한하고 별 사이 안 좋으니까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 안 한 것 같아요. 그 이쪽에서는 정부 대표가 안 왔고,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는 이제 대표가 왔단 말이죠.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세미나 했는데, 그렇다. 근데 이제 뭔 내용이 발표됐냐 하면은,
요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안 왔지만 차관급이 안 왔지만 일본의 동북아 경제연구소에서 왔었고 또 중국의 라오닝대에서 왔었고 또 세계은행에서도 왔네요. 또 돈 될 때가 세계은행 같죠? 돈을 갖다가 댈 때. 그다음에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왔었고 그래서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맡은 마사 로렌스 세계은행 철도솔루션 팀장 얘기가 철도가 뭐 지역 통합에 중요하다 하는 거, 또 뭐 평화에 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김강수 KDI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4개의 철도 노선 사업, 아까 그 위에 철도 노선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30개의 철도 연계 사업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서울서 울란바토르를 지나서 가는 울란우대, 그다음에 서울서 평양을 거쳐서 하얼빈을 거쳐서 가는 거, 그다음에 서울 원산 나진 하산을 거쳐서 하브롭스크로 가는 거, 또 서울 강릉 원산 하브롭스크 가는 노선, 이렇게 4개의 노선을 갖다 제시했다 그래요. 그랬다 그러고, 그 라인이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여러 가지 2022년까지는 시범 운송 사업을 하고 2023년 말까지 국제기구를 출범시킨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쭉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둥민 라오닝대 연구원장은 한반도의 철도가 끊긴 것은 허리가 끊긴 것이다. 허리가 끊긴 마비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07년도에 남북철도 연계 사업이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12년 동안이 지났지만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관건이다. 북한이 제일 관건인데,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사무국을 평양에 두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돈벼락 맞고 싶다님이 이제 평양에 그 주재원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무국을 평양에 두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북한이 참여하지 않겠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라이 히로후미 동북아 경제연구소 연구분과장, 이 사람 일본 사람 같은데, 중요한 얘기를 했죠. 15세기에는 해운이 중심이었다. 이때는 이제 대항해 시대였잖아요. 대항해 시대. 근데 21세기는 철도의 시대다. 철도의 시대. 그래서, 그럴까요? 남북과 중국의 철도가 연결된다면 해운 노선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일본 기업도 한반도 중국을 잇는 연결 철도를 사용을 할 것이다. 철도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북한 철도의 현대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 철도의 연결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남북 철도의 연결과 북한의 현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철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철도 공동체 얘기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또 회의도 좀 하고 그러네요, 이제는. 일단 김정은하고 트럼프만 좀 이제 서로 말을 맞추면은 바로 될 것 같은데, 그죠? 바로 될 것 같은데 참 아쉽죠. 그 다음에 철도 얘기가 나왔고, 이제 아침에 요거는 어제 나왔나? 어제 나온 얘기인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이 사람이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라 압도적 포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뭐 아침에 이제 소개 안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라 압도적 포기다. 뭔 말이냐 하는 건데, 왜 개성공단이 포기냐 이거죠. 퍼주기가 아니라 포기다 하는 이유는, 개성공단에 1을 투자해서 우리는 30을 가져왔다. 개성공단에 1을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은 노동자의 이직률과 임금 인상률이 지극히 낮고 반면에 생산성은 매우 높은 곳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다. 네. 벼랑님 강태. 장사할 바 아니면은 주식하면 안 된다. 네. 주식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재밌잖아요. 치매도 안 걸리고 주식하면 치매 안 걸린다. 하여튼
개성공단이 이렇게 그렇대요. 이직률이 없고 그만두는 사람이 없고 임금 상승률이 지극히 낮고 생산성은 높다. 전 세계에도 이런 곳은 없다. 뭐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만큼 또 우리 그 한국에 온 이북 주신 분들이 굉장히 건면성실하죠. 아마 북한 친구도 그럴 것 같아. 굉장히 성실할 것 같아. 무시하게 열심히 일하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월남한 우리 사람들 보시면은 저희 이제 장인도 월남하신 분인데 굉장히 성실하세요. 굉장히 성실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북한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공산주의만 아니면 참 많이 발전해서 나라인데 말이야. 우리나라의 제조업 위기와 구조적 저성장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이기는 방법은 개성공단밖에 없다는 거죠. 개성공단은 중국에 맞서서 유일하게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싼 가격으로 좋은 품질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한다면 그야말로 초대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대박이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가면은 해외로 나가는 건 좋은데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다 죽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 국내에 있는 회사가 개성으로 가면은 협력업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물건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장점이 된다는 얘기죠. 개성공단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은 정말 좋고, 그리고 지금 뭐 개성공단이 원래 2천만 평인데 100만 평만 개발됐다 그러잖아요. 한 2천만 평, 그러니까 19개를 더 한다면은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엄청난 뭐가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하다못해 개성공단에서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신발을 만들려면 원자재가 뭐 중요한 원자재 많죠. 그 원자재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개성공단에 가가지고 신발 완성해 가지고 한국 메이드 상품으로 원산지 한국으로 해가지고 수출한다. 엄청난 참 경쟁력이에요. 신발뿐만 아니라 뭐 봉제나 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베트남에 많이 갔잖아요. 삼성전자의 뭐 TV 공장 베트남에 갔잖아요. 개성에다 만들면은, 평양에다 만들면은 가깝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평양이나 개성 가서 조립하면 되거든요. 이 진짜 경쟁력 같아. 정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경쟁력 같고, 단숨에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중국이 이제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데 단숨에 인건비나 이런 다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싫어하나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이 싫어하고 중국도 그래서 남북에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다 싫어하잖아요. 일본도 싫어하고 중국도 별로 남북이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뭐 미국은 뭐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에서 남북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가까워지게 되면 금방 일본을 쫓아간다, 일본을 뛰어넘는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래서 계속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 북한과 한국을. 자, 어쨌든 그렇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35분이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저거가 중요한 얘기다. 철도공동체 얘기하고 개성공단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해요. JP모건이 위험자산 매입시켜 왔다. 지금이 주식 살 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JP모건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악재는 그건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멈춘다면 대형 초대형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싸움을 멈출 시점이 되어가는 이 시대가 주식을 살 가장 좋은 위치다. 그죠? 보세요. JP모건은 긍정적인 기술 지표와 완화적 통화 정책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 뭐냐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다른 여건은 좋고 관세 협상이 거의 이제 끝나갈 수 있다는 거죠. 끝나갈 수 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급등을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미리 사놓는 게 좋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참 사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정리 좀 할게요. 먼저 첫 번째가 오늘 대시세 낸 것은 5G다. 5G. 근데 5G의 장점은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쵸? 5G. 5G의 장점은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또 아직까지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투자가 많아져야, 아직도 많이 투자가 많이 진행될 것이다. 이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제 사지나 그러니까 4G나 5G나 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설치를 다 하면은 땡이야, 땡. 그렇잖아요. 5G라는 시스템을다가 설치를 다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땡이야. 그래서 마감이 결정되어 있는 투자라는 얘기죠. 마감이 결정되어 있는. 언제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설치가 다 하고 나면 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하고 한정된 성장이다. 한정된 성장이다. 지진 발생하면 예, 지진 발생하면 뭐 재설치 하겠죠. 뭐 화재가 발생해도 그렇고 한정된 성장이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가지고 고점이다 싶으면은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탈출.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들을 무한히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할 경우는 아니다. 장기 투자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기 투자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이제 KMW, RFHIC가 지금 5G에서는 대박 났지만 요 기업들이 6G에서도 대박 날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또 6G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5G는 어느 정도 구간이 되면은 이제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라. 장기 투자할 쪽은 아니다 하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쪽은 지금 9월 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보세라닙도 있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말에 이제 몰려 있는데, 또 9월 말을 감안했던 다음 주에는 또 유럽 다음 주구나. 추석 끝나고는 이제 16일에 유럽 당뇨학회가 또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헬릭스미스가 될 겁니다. 헬릭스미스. 그래서 헬릭스미스가 9월 말에 삼성을 발표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 그게 될지 안 될지. 만약에 안 된다면 또 한 번에 또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된다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극일펀드 나온 얘기, 극일펀드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오르긴 올랐지만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T 쪽은 현재 IT 쪽은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호경기가 아니란 얘기죠. 호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장비주나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알짜 장비 종목을 이제 저점에서 살 수는 있겠다 하는 건데 아직은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재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우리방에서의 신루타 종목도, 우리방의 인천요의 신루타. 이게 이제 가장 좋아요. 편안하게 투자하기엔 가장 좋습니다. 인천요의 신루타 종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아직은 뭐 확연하게 낮진 않지만, 북미 대화를 앞둔 남북경협주. 요것들이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조금 이제 가격도 뭐 낮은 상태에 있고, 대박이 난다면 상당히 대박이 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네, 내일 가입하면 10루타 종목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광고 좀 할게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저것도 합니다. 유튜브도 해요, 유튜브도 합니다,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천여우나, 또 각지문을, 검색하시면은, 제가 쭉 유튜브 하는 게 나와요. 유튜브를. 그래서, 그것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외부에서 와우넷 지금 접속하기 어렵다든가 그럴 때는 유튜브에 접속해서 인천유를 봐도 나온다라는 거. 인천유 혹은 각지문 이거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온다라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광고. 예, 다 아나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박앤셀이라는 거 다 아나요? 그래서 1 플러스 1 박앤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1 박앤셀은, 신루타 종목은 경협주가 아니다. 예. 신루타 종목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신루타 종목하고. 경협주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경협주는 경협주고 신루타 종목은 신루타 종목이에요. 좀 다르다는 거. 저도 좀 이게 제가 수익 난 것을 좀 자랑하면 좋은데, 예, 요거 자랑하지 말라 해서 안 했더니만, 딴 사람들은 자랑하네, 막. 그죠? 제가 자랑할 게 많은데, 저는 자랑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하니까 나도 좀 자랑 좀 할까요? 자, 어쨌든, 우리 상품은 요렇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현재, 신루타 스마트 방송이 1개월에 66인데, 1개월에 원래 66이에요. 그리고 2개월에 132인데, 1개월에 66으로, 반값 세일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ARS는 02340-4484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제가 방송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라이브 방송하고,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쪽을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문자 서비스하고, 밴드, 세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나가니까 유튜브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종목은 요렇게 초단기도 합니다. 초단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루타 종목, 장기 종목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스윙 종목들, 이 스윙 종목이 주로 이제 남북 경협주가 되어 있고요. 장기 종목이 10루타 종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단기 매매도 합니다. 초단기 매매도 가급적 하루에 한 종목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틀에 한 종목 될 때도 있습니다. 초단기 종목도 팔고 나면 또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공방 시간은 매일 밤 9시 또 매일 아침 7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경협주가 이제 통상적으로 개념 자체는 경협주도 신루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종목의 분류를 할 때 우리 포트 분류에서 경협주는 스윙. 그 다음에 또 장기주를 신루타 종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주는 신루타. 그 다음에 이제 초단타.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초단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방송은 이제 아침 7시, 그 다음에 아침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30분에서 10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2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2시 반에서 3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밤에는 9시. 이렇게 이제 4번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종목의 매매는 반드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종목 매매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초단타 매매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만. 문자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초단타 매매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제가 1박 2일이나 2박 3일 갈 것 같으면 문자를 보내드리고, 당장 오늘 사가지고 바로 오늘 팔아야 될 것 같은 건 그냥 말로 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보낼 시간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갑니다. 네, 몽님님.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종목 수익 난 거를 좀 올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우가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지 않겠나. 예, 저녁방송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 저녁방송을 다시 안 했더니 심심해가지고 저녁방송 다시 9시에 계속 하는 걸로. 네, 지속하는 걸로. 예. 왜 했더니 밤에 9시에 안 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 재미가 없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유튜브도 하니까 유튜브에도 쭉쭉 꾸준하게 이제 뭘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밤 9시 방송하고 아침 7시 방송은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갑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좀 요즘 다 유튜브 하니까 1인 방송이 요즘 뭐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의 지난 5월달부터 시작됐던 그 충격 구간이 거의 마무리예요. 지난 5월달에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할 듯 하다가 합의를 안 해가지고 생겼던 어떤 충격 구간의 마무리. 그러니까 두 개지죠. 5월달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오 충격이 있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거시 환경의 변수하고 또 바이오라는 미시 환경의 변수 두 가지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나빠졌는데, 그 이후에 확실히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바이오 충격도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 지수도 쭉 살아나는 것 같죠? 오늘은 확연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 느낌이. 거래량도 살살살 증가할 듯이 보입니다. 지금 빨간 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탈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야채 방송에는 공개 방송 입장 수에 따라서 비용 분담한다. 그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없고요. 공개 방송 하면 비용 지급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는데 실제로는 비용을 지불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용료가 있으니까, 시스템 사용료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공통 부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한다고 따로 비용 부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공통으로 부담하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녁에 또 여러가지 뉴스를 모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제가 아침 7시에 또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충격 구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그렇게 매매하셔도 좋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 미중 간의 북미 간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데, 아마 조만간에 북미 간의 협상이 또 좀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계속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남북주 하시던 분들은 또 다른 거 갑자기 돌리지 마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남북주 기다리시면 아마 곧 답이 나올 것이다. 곧 돈벼락을 맞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 힘차게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남북주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또 10루타 종목들은 꾸준히 가져가면은 대박 납니다. 꾸준히 들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운영님, 화난아치님, 몽린민님, 금광리님, 또 쇼팽님, 제천감자님, 돈벼락님, 파로스님, 강한대님, 초이2874님 모두
감사합니다. 많이 봤던 분들이네요. 주식 대박 아싸. 예, 감사합니다. 녹화된 거 올려놓을게요.